자, 열 파트에서요. 쉽지 않은 부분이라서 애들이 조금 복잡해요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라서 자기들만 어려워요가 아니고 이 부분은 내용이 조금 복잡하게 들어가 있어서 하나하나 정리해서 문제를 좀 볼 필요가 있는 거.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너네가 해야 되는 거 열의 이동, 열평형, 그리고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그때 흡수하는 잡열들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는 거.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는 열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열이라는 거의 원래 이름 열 에너지고 이걸 중학교 2학년 때 열량이라고 해. 이게 이제 중학교 1학년으로 내려와서 중학교 1학년도 열을 배워. 자, 이러한 열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열은 반드시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 쪽으로 스스로 이동하는 에너지야. 그래서 열도 에너지이기 때문에 단위는 우리는 줄 쓸 건데 중학교 2학년 때 1학년 때는 킬로칼로리로 배워.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열량 단위가 킬로칼로리인데 1킬로칼로리가 몇 줄에 해당되는 거야? 이걸 처음으로 실험한 과학자가 줄이야.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에너지 단위를 줄로 해준 거야. 됐어. 그래서 줄이라는 과학자가 1킬로칼로리는 얼마의 열과 똑같냐, 에너지랑 똑같냐, 이거 실험한 사람, 그 결과 4200줄의 에너지와 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다시 말하면 1칼로리의 에너지는 몇 줄이랑 같아? 4.2줄이랑 같아. 이렇게 되는 거. 됐어. 그래서 우리는 중학교 때는 열이라는 걸 열량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킬로칼로리 또는 칼로리로 계산해. 근데 그걸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줄 단위로 바꿔서 에너지로 써. 그래서 칼로리와 줄을 연결해주는 이 숫자를 우리가 열의 일당량이라고 하고 그 열의 일당량을 실험한 과학자의 이름이 줄이라서 모든 1과 에너지의 단위를 줄 쓴다. 이런 얘기. 자, 근데 이러한 열이라는 건 고온의 물질에서 저온의 물질로 이동하는 에너지인데 우리는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온도라는 거 구분하자. 온도는 에너지가 아니고요. 온도는 물체의 차고 뜨거운 정도를 얘기해. 그래서 이번에 지금 중학교 3학년 언니 오빠들이 과거에서 출석 면담 하러 갔다 왔거든. 근데 대단히 많은 언니 오빠들한테 온도와 열을 비교해서 설명해봐 라는 문제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도는 물체의 차고 뜨거운 정도고 열은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 쪽으로 스스로 이동하는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야. 두 개는 달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러한 온도에는 우리 세 가지 쓴다. 그 중에서 물의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온도를 기준으로 만든 우리가 쓰는 섭씨 온도라는 게 있고 미국 사람들이 쓰는 화씨 온도라는 게 있어. 둘 다 물의 상태 변화를 기준으로 만든 온도는 똑같지만 이때 물이 얼기 시작하는 어느 점과 물이 끓기 시작하는 끓는 점을 표현하는 숫자가 달랐어. 어느 점을 표현하는 숫자는 0도, 끓는 점은 100도 이렇게 표현한 게 섭씨 온도. 자, 화씨 온도는 어느 점이 32도F, 끓는 점이 212도F로 표현한 거. 됐어? 자, 근데 물의 상태 변화가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입자에 기체 입자에 운동 에너지를 기준으로 만든 온도 표현도 있다. 이거 절대 온도다. 그래서 0켈빈이라는 건 그 안에 있는 입자의 운동이 멈출 정도로 엄청 추운 온도. 그래서 이거야. 자, 그래서 절대 온도는 안에 있는 기체 입자의 운동 에너지를 표현한 온도다. 그래서 절대 온도가 10켈빈이었다가 20켈빈이 된다는 얘기는 사실은 그 안에 있는 입자의 운동 에너지가 11대보다 21대 운동 에너지가 2배 커졌어요. 이런 표현이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영재나 과거 같은 이런 이과의 특이한 학교를 간다면 절대 온도를 가지고 운동 에너지 구하는 식도 알려줘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으로 구했잖아. 근데 기체들의 운동 에너지 이렇게 안 구하고요. 절대 온도를 이용해서 2분의 3 kT로 계산해요. 됐어? 그래서 2분의 3 곱하기 k는 상수고요. t가 절대 온도예요. 되겠어? 이렇게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절대 온도가 10도일 때보다 20도일 때 운동 에너지가 2배 커지네. 이렇게 이제 나중에 구하거든요. 그래서 절대 온도는 그 안에 있는 기체의 운동 에너지를 표현하는 온도다. 가장 낮은 온도가 0켈빈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섭씨 온도를 절대 온도로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절대 온도는 섭씨 온도에다가 273을 더하면 만들어지는 온도다. 되겠어?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이렇게 온도체계도 보여드렸고, 우리 온도가 다른 물질을 접촉하면 그 안에서 고온의 물질에서 저온의 물질 쪽으로 열이 이동하게 돼. 그때 이동하면서 열 평형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수조에 반쪽은 80도의 뜨거움을 200g이 있고 반쪽은 20도의 찬물 100g이 있다고 치면 이 둘을 접촉하는 순간 뜨거운 쪽에서 차가운 쪽으로 열이 이동하면서 둘의 온도가 같아지는 순간 열평형이 될 거야. 그랬을 때 열평형이 되는 온도는 몇 도니? 이때까지 이동한 열에너지는 얼마니? 이런 거 구해내는 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내내 배우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80도, 여기가 20도. 그랬을 때 열평형이 되는 온도도 구해야 되고 열평형이 될 때까지 이동한 열에너지도 구해야 되는데 이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너네가 알고 있는 고온의 물체가 잃은 열량과 저온의 물체가 얻은 열량은 같아. 이거 쓰는 거야. 그래서 고온의 물체도 물이니까 열량 구하는 식이 Q는 C항탈이잖아. 물의 비열은 1이니까 1 곱하기 뜨거운 물체의 질량은 200g이고 온도 변화는 80도에서 T도까지 내려갔고요. 저온의 물체도 물이니까 비열 1이고 질량은 100이고 온도 변화는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 빼면 되니까 이렇게 돼요 라고 계산해서 열평형이 되는 온도를 계산해 볼 수 있더라. 그래서 열평이 되는 온도는 160-2T는 T-20이니까 3T는 180이라서 T는 60에서 열평형이 됐어요. 그래서 열평형이 된 온도는 60도고요. 그 열평형이 될 때까지 이동한 열의 양은 한쪽에다가 60 집어넣고 계산해 보시면 4000이라고 하는 열량이 움직였는데 그 4000이라는 열량의 단위는 질량을 g으로 넣었으니까 열량 단위는 칼로리로 나오는 게 맞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동한 열의 양을 계산하는 걸 했는데 그것과 유사한 문제가 59페이지에 124번에 있었고 자, 59페이지에 있는 124번 보시면요. 똑같습니다. 아까 질문에 선생님이 외웠던 문제인데 자, 그림과 같은 장치로 금속을 끓는 물에 넣고 그랬는데 밑줄 쳐. 물은 무조건 끓는다는 건 100도라는 뜻이야. 자, 팔팔 끓는 물에 금속을 넣는데 넣자마자 끓인 게 아니고 그 옆에 3분에서 4분 동안 기다렸어. 그거 왜? 금속이랑 물의 온도가 같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그러니까 금속이 100도가 됐단 얘기야. 물과 똑같이. 되겠어? 그래서 금속을 100도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3, 4분 정도 넣고 가만 놔뒀어 라고 하는 거고 이때 끓는 물에서 꺼낸 금속을 찬물이 들어있는 컵에다가 옮겨 담으면 찬물과 금속은 온도가 다르니까 열평형이 일어날 거야. 그랬을 때 그 밑에 보시면 열평형이 일어나는 온도가 30도라는 걸 줬고요. 찬물의 온도는 20도라는 걸 줬단 말이야. 자, 이걸 통해서 금속의 비열이 얼마인지 구해줘. 우리가 외운 건 물의 비열이 1이라는 것밖에 몰라요. 우린 다른 물질의 비열은 하나도 모릅니다. 자, 금속의 온도가 100도고요. 찬물의 온도가 20도였어요. 근데 이걸 집어넣고 한참 시간이 지나니까 열평형이 되는 온도가 30도입니다. 이게 금속이고 이게 찬물이고요. 이때 금속의 질량이 얼마냐면 금속은 100g짜리를 넣었던 거고 찬물의 질량이 얼마냐면 찬물은 200g짜리를 넣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열평이 30도에서 일어난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금속의 비열이 얼마인지를 계산해줘. 이런 문제야. 그러면 고온의 물체는 금속이니까 금속의 비열은 모르니까 C, 대신에 금속의 질량은 100g, 그리고 열평형이 되는 온도는 100도짜리 금속이 30도에서 열평이 됐으니까 이때 온도 변화는 70도가 금속의 온도 변화가 일어난 거야. 그리고 찬물은요, 물이니까 비열 1이고 찬물의 질량은 200g이고 열평형이 될 때까지 온도 변화는 10도란 말이야. 이걸 통해서 우리는 금속의 비율도 계산할 수 있어. 이 방정식에 넣으면. 그러니 쓸데없는 공세계는 날려놓고 계산하면 편하겠죠. 그래서 7C는 2니까 금속의 비율은 7분의 2예요. 그래서 라고 하는 거 계산해낼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되겠지? 원래는 이게 중학교 2학년 때 있었는데 얘네들의 계산들이 어렵다고 해서 중학교 때 막 날리면서 고등학교에서 주되게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되겠어? 이렇게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열평형이 일어나는 거 기억해주고, 그러면 이 열평형이 일어날 때까지 열이 이동한다 그랬는데 그 열의 이동 방법이요. 자, 찬물질과 뜨거운 물질이 있으면 무조건 열은 이동합니다. 이동하는데 그 열이 이동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대. 그 중에서 주로 고체 물질에서 운동이 활발해진 입자가 옆에 있는 아이와 충돌을 해서 열을 전달하는 전도라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액체나 기체에서 한쪽을 가열하게 되면 그 열받은 입자들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부피가 커져. 그런 밀도가 작아져서 열받은 애들이 떠. 그 자리를 차가운 애가 가라앉고. 됐어?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대류라고 하는 거예요. 됐어? 네. 대류는 반드시 밀도 차에 의해서 순환하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이걸 대류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도움도 받지 않고 열만 직접 이동하는 걸 우리가 복사라고 해서 주로 태양 에너지가 지구로 오는 과정들이 복사를 띠더라 라고 하는, 이렇게 열이 이동하는 방법을 통해서 열평형이 될 때까지 열은 이동해 온다. 되겠냐? 자, 그러면 이러한 열의 존재 그리고 이동 방법 이런 것들을 알았는데 중학교 1학년 때는 열을 주로 뭐 할 때 썼냐면 우리가 얼음을 가열하면서 상태 변화할 때 쓴단 말이야. 그쵸? 자, 이렇게 비커에 얼음이 들어있고 그걸 내가 가열하면서 시간에 따라 온도 변화를 측정해 봤어. 그랬더니 이 온도계의 온도 변화를 보면 시간이 지나면 맨 처음에 영하 20도의 얼음이 온도가 올라가다가 일정하다가 다시 올라가다가 일정하다가 올라가다 뭐 이런 식으로 뛸 거야. 그 중에서 온도가 변하고 있는 구간은 열이 온통 온도를 상승시키는 데 쓴 거고, 온도가 변하지 않는 구간은 이때 모든 열이 상태 변하는 데 다 썼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온도가 변할 때와 변하지 않을 때를 통해서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곳과 일어나지 않는 곳으로 나눈다. 그 중에서 여기가 고, 여기가 고액, 여기가 액, 여기가 액이, 여기가 기다. 그래서 이렇게 상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지점의 온도를 그 물질의 녹는 점 또는 끓는 점이라고 해요. 고체가 액체로 바뀌는 순간의 온도를 모든 물질의 녹는 점이라고 부를 거고, 액체가 기체로 바뀌기 시작하는 온도를 그 물질의 끓는 점이라고 할 거야. 그치? 똑같은 열로 막 가열하니까 시간에 따라서 상태가 바뀌는 것도 있고 온도가 변하는 것도 있는데, 온도가 변하는 곳을 보면 그쵸? 세 군데죠. 똑같이 얼음이 100g 있는데 이 얼음이 영하 20도에서 0도까지 20도 온도가 올라갈 때 2분 걸렸어. 그러면 물이라는 애는 지금 이 열로 가열하면 1분당 10도씩 올라가서 2분 만에 20도 올라가는 거구나. 그러면 여기도 그럴까? 아니라는 거야. 상태에 따라서 똑같은 열을 받더라도 온도가 올라가는 속도가 달라. 그래서 얘는 2분 만에 온도가 20도 올라간다면 얘는 2분 만에 온도가 100도까지 올라가. 그러면 똑같이 물이라도 얼음일 때와 물일 때, 그 다음에 수증기일 때 똑같은 열을 줘도 온도가 올라가는 속도가 다 다르네.
똑같은 열을 줘도 온도가 잘 바뀌는 아이가 있고 온도가 잘 안 바뀌는 아이가 있구나. 그럼 그죠? 똑같은 열을 줬을 때 얼마나 온도가 잘 바뀌는지를 표현하는 걸 우리는 뭐라 그랬냐면 앞에서 배운 비열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 온도가 올라가는 구간을 보면 누가 더 비열이 큰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온도가 잘 바뀌는 아이가 비열이 작은 거라서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그래서 클수록 비열은 작은 거야.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비열의 역수를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그래프의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비열이 큰 거야. 온도가 잘 안 바뀌는 거니까. 됐어?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 상태에 따라 비열이 다 다른다는 거 알 수 있다. 얼음일 때, 물일 때, 수증기일 때 비열이 다 다른 것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똑같이 100g의 얼음을 됐어? 녹일 때 필요한 열, 또 100g의 물을 끓일 때 필요한 열. 다시 말해서 융의 열과 기화열도 다 다르다. 똑같은 H2O라도 그게 녹을 때 필요한 열량과 끓일 때 필요한 열량은 다 달라. 하지만 이때 온도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내 눈에 그 열이 보이지는 않아서 우리는 이걸 잠열 또는 수문열이라고 한다. 모든 물체의 잠열은 그 물질 1kg을 상태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열량으로 표현한다. 예를 들어 물의 융해열은 얼음의 융해열은 80kcal/g이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얼음 1kg을 녹이는데 80kcal의 열이 필요해요. 이 뜻이야. 그럼 1kg이 아니고 얘 100g이니까 0.1kg이잖아. 그러면 0.1kg을 상태 변화하는데 필요한 열량은 8칼로리래. 됐어?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상태 변화하는데 이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것도 뭐냐? 이런 것들도 했어.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첫 번째. 자, 58페이지, 59페이지가 우리가 알았던 그런 얘기들이야. 58, 59. 여기서 질문. 몇 번? 122번 보면요. 20도에 200g의 물 60도와 400g의 물에 400g의 물에 혼합하였다. 20도씨 물 200g을 60도씨 물 400g과 섞은 거예요. 이때 열평형이 되는 온도는 얼마입니까? 라고 하는 요 비슷한 문제입니다. 요 문제입니다. 자, 숫자만 다르게 해서 보여드린 거니까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뜨거운 물이 60도입니다. 60도. 60도에 400g짜리 물과 그 다음에 20도에 200g짜리 물을 집어넣었어요. 열평형 되는 온도는 몇 도입니까? 라고 하는 이런 거 묻는 거예요. 얘가 60도, 얘가 20도, 열평형 된 온도는 얼마야?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하면 돼요. 고온의 물체가 잃은 열량과 저온의 물체가 얻은 열량 똑같은데 물이니까 비열은 1 곱하기 돼서 질량 400 온도 변화는 60도에서 T도까지 내려왔으니까 60-T는 찬물은 1 곱하기 얼마냐면 200 온도 변화는 위에서 아래를 빼셔야 되니까 온도 변화는 T 빼기 20 그래서 쓸데없는 거 날리시면 120-2T면은 T-20 그래서 3T는 140 T는 3분의 140도가 열평형 되는 온도겠죠. 그래서 그래서 여기는 소수 첫째 자리까지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140 나누기 3 하시면 3, 42, 20 그러면 대략 한 몇 도? 46.6이니까 46.7 뭐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46.7도에서 열평형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127번까지는 해결을 할 수 있어요. 거기까지는 되는 겁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했던 두 번째 테마가 고등학교에서만 볼 수 있는 연력학이라는 거였지. 고등학교에서 처음 배운 연력학이라고 하는 걸로, 자, 연력학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이런 얘기 했어요. 연력학 법칙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연력학 제형 법칙이 있어. 그건 열 평형을 나타내는 거라 교과서에는 없어. A와 B의 온도가 같고 B와 C의 온도가 같으면 보나마나 A와 C의 온도는 같아 라고 하는 거고, 실제로 우리 교과서에서 나온 건 두 번째, 세 번째 법칙이야. 그 중에서 두 번째가 연력학 제1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연력학 제1법칙은 열 에너지도 보존된다 라고 하는 에너지 보존과 관련된 법칙으로,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밀폐된 공간에 피스톤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기체를 집어넣어요. 그래놓고 내가 외부에서 열을 이렇게 가하면 뜨거운 쪽에서 차가운 쪽으로, 알코올 램프에서 기체 쪽으로 열량이 갑니다. 자, 이때 내가 준 열량이 100줄이야. 그 100줄의 에너지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는 기체들의 운동 에너지를 증가시키는데 일부 쓴다 그랬어. 그래서 기체들의 에너지를 변화시켜 기체가 갖는 에너지를 내부 에너지라고 해. 내부 에너지를 변화시키는데 60 썼다고 칠게. 그럼 나머지 40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에너지는 보존되니까 나머지 40은 뜨거워진 기체들이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피스톤 뚜껑에 부딪혀 뚜껑을 밀고 나가는 일하는 데 쓴다. 그래서 피스톤 뚜껑을 밀고 나가는 일하는데 40만큼 쓴 거야. 그래서 실제로 받은 에너지와 그 다음에 한일과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 합성값은 반드시 같아야 된다. 이걸 얘기한 게 연력학 제1법칙. 그치? 자,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뭘 아셔야 되냐면 내부의 에너지, 기체의 운동 에너지는요. 어떨 때 커지는 거냐면 뜨거우면요. 그죠? 차가워지면 기체의 운동 에너지는 감소합니다. 그래서 내부 에너지는 절대 온도에 비례해. 근데 이 온도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 시 PV는 nRT이기 때문에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으로 절대 온도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온도가 뜨거워졌는지 차가워졌는지는 압력과 부피의 곱이 커지는지 작아지는지로 예측하면 돼. 이거고. 한일의 양은 뭘로 하는 거냐면 이를 한 만큼 피스톤 뚜껑이 밀려나와 기체가 들어있는 공간이 넓어지잖아. 그러니까 일을 했다 안 했다는 뭐 보면 아냐면 부피의 변화를 보면 돼. 부피 변화가 없으면 일을 하지도 받지도 않은 거고, 부피가 커지면 플러스의 1, 부피가 작아지면 마이너스의 1 이렇게 된다고. 되겠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압력과 부피가 변하는 곳에 기체가 있다고 치고, 카르노 순환기간 맨 처음에 압력과 부피가 1인 A 상태에서 B로 갔다가 B에서 C로 갔다가 C에서 D로 왔다가 D에서 다시 A로 돌아가. 그래서 A에서 출발해서 이 새끼가 미친 듯이 한 바퀴를 돌아서 다시 A로 오는,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걸 멋진 말로 순환하는 동안 이 안에 있는 이 값들은 어떻게 바뀌어? 이거 생각해봐. 이런 얘기 했단 말이야. 되겠어? 그 중에서 A에서 B로 가는 동안, B에서 C로 가는 동안, C에서 D로 가고 D에서 다시 A로 오는 동안 이 값들이 얼마인지를 예측해봐 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예측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내부 에너지의 변화를 봐야 되니까 온도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알아야 돼. 그 온도 변화는 압력과 부피의 곱으로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A, B, C, D, A에서의 온도값 보자고요. A는요,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은 1이야. B는 2, 4, 2, 1이란 말이야. 됐어?
자, 그래서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으로 우리는 온도가 대략 이렇게 되기 때문에 A에서 B로 가는 동안 온도는 됐어. 네, 얼마? 1만큼 상승하는 거고요. B에서 C로 가는 동안 2만큼 상승. C에서 D로 가는 동안 2만큼 감소. D에서 A로 가는 동안 1만큼 감소잖아요. 그러니 이 변화량이 곧 그 구간에서의 각각의 구간에서의 내부 에너지 변화야. 그래서 이 구간에서의 내부 에너지 변화를 플러스 1, 플러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내부 에너지가 변화하고 있다고요. 이 구간에서. 그리고 한일의 양이라고 하는 건 부피 변화로 보는 건데 A에서 B로 가는 동안 부피는 변하지 않아요. 그럼 한일은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더한 값이 내부에서 외부에서 출입한 열의 양이니까 이때는 정확하게 내부 에너지 증가시킬 만큼의 열만 흡수했구나. 이거 알 수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B에서 C로 가는 동안 한일의 양은 기억나죠? 우리 한일의 양은 부피 변하고 한일의 양은 압력과 부피 그래프에서 밑에 있는 면적이다. 맞지? 그래서 한일은 얘는 플러스 2만큼 이랬어요. 1 곱하기 2니까. 그래서 외부로부터 흡수해야 되는 열이 4였구나. 이거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C에서 D로 오는 구간에도 부피 변화가 없으니까 한 일 없어. 그럼 이때는 외부로 열을 2만큼 방출했구나. 그치? 자, 그 다음에 D에서 A로 가는 동안 부피가 줄었으니까 거꾸로 이만큼이 감소한 일의 양이구나. 마이너스 1. 그러면 이때 출입한 열은 내부 에너지 감소시키는 마이너스 1에다가 그래서 한일 마이너스 1을 합해서 마이너스 2만큼의 열이 밖으로 방출됐구나. 이거 알아요. 그래서 얘가 한 바퀴 돌아 제자리로 오는 동안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반드시 0이어야 된다. 그 자리로 왔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한일은 이거 다 더한 값인 플러스 1이 원래 이 그래프의 정확하게 이 넓이와 일치한다. 맞죠? 네. 그 일이 전체 출입한 열량이 된다. 이런 얘기. 되냐? 이런 것들이고요. 이걸 나중에 너네가 중학교 3학년 지구과학 했어요. 물화만 선행을 했을까? 지구과학도 했을까? 중학교 3학년에 구름 생기는 과정을 배워요. 구름이 생길 때 이렇게 산을 타고 돼서 수증기를 포함하고 있는 공기가 이렇게 왔다가 산이 있으면 뚫고 못 가니까 산 타고 올라가 버려. 근데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뭐 배웠냐면 기체의 부피를 변화시키는 원인은 둘 중에 하나야. 온도 때문에 기체의 부피가 변하던 압력 때문에 변하던 둘 중에 하나야. 근데 얘 수증기를 포함한 공기가 갑자기 산 위로 확 올라가는 순간 실제로 이 안에 있는 수증기가 열나 커져. 수증기의 부피가 갑자기 팡 하고 커져. 이유가 뭐냐? 온도 때문이냐 압력 때문이냐? 뭐 때문에? 압력 때문이야. 왜냐면 대단히 빠른 속도로 올릴 때 이 수증기를 누가 가열하지 않거든요. 근데 왜 커져? 그건 밖에서 대기가 누르는 압력과 안에서 밖으로 밀어내고 있는 내부압. 이게 똑같아서 크기가 이 상태를 유지했었는데 갑자기 이거 팍 하고 미는 순간 공기가 누르는 기압이 줄어듭니다. 그럼 밖에서 누르는 힘이 약해지고 안에 있는 힘은 그대로니까 안에 있는 힘 때문에 수증기의 부피가 이따시만큼 커지는 거야. 알겠어? 이런 식으로요. 얘는 열은 받지 않고요. 압력 때문에 부피가 커졌어요. 그걸 멋진 말로 단열, 열을 주지 않고 그래서 부피를 팽창하게 만든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 단열 팽창에 의해서 구름이 생기는 과정을 예로 설명할 수가 있다고요. 단열 팽창이 일어났으니까 꼬맹아 내부 에너지는 변화가 없대. 맞죠? 내부 에너지는 변화가 없는데 부피가 커졌다는 얘기는 피스톤이 밀고 나왔다는 얘기랑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은 했대. 예를 들어서 일을 100만큼 했다고 치자. 되겠어? 네. 자, 단열이 아니고 단열되어 있으니까 외부로부터 출입한 열은 없는데 한 일이 100만큼 있대. 그럼 어때야 돼? 기체의 내부 에너지가 급격히 낮아져야죠. 왜? 얘랑 얘를 합한 값이 얘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기체의 부피가 갑자기 커지는 순간 동시에 기체는 점점 뭐해진다? 차가워진다. 알겠어? 기체는 열을 받지 않고 부피가 갑자기 빵 하고 커지는 순간 무조건 차가워진다. 왜? 열의 출입이 없는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부 에너지가 반드시 감소해야 되니까.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기체가 올라가는 동안 단열 팽창에 의해서 부피는 커지고 온도는 낮아집니다. 그래서 공기가 상승하면서 그 안에 있는 수증기가 단열 팽창을 해. 그러면 수증기의 온도는 급격히 낮아져. 어디까지? 수증기가 물방울로 바뀌는 이슬점까지 낮아져서 이때 구름 생겨요 라고 하는 걸 중학교 3학년 때 배워. 알겠어? 이때 핵심은 단열 팽창이고 이 단열 팽창에 의해서 온도가 낮아지는 걸 열역학으로 설명할 수 있다. 알겠냐? 하겠냐? 이런 얘기야. 자, 이게 열역학 제1법칙이고요. 마지막 열역학 제2법칙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열 효율을 나타내는 걸로 열은 무조건 고온의 물질에서 저온의 물질로 가면서 중간에 일부 일하는 데 쓰는데 그래서 가고 있는 열 중에 얼마만큼 일하느냐에 따라서 열 효율이 결정되는데 이걸 이용한 대표적인 게 열기관이라는 엔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엔진이 이렇게 생겼는데 뜨거운 쪽에서 열을 가할게. 열을 줘서 뜨거워진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준 열이 얼마냐면 100줄의 열을 줬다고 쳐. 그러면 상대적으로 가장 먼 쪽이 차가운 쪽이니까 열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일로 향해 가. 되겠어? 네. 근데 이쪽으로 열이 가고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뽑아서 우리가 자동차의 바퀴를 돌리는 일하는 데 쓸 거야. 40만큼. 그러면 똥꼬로 나가는 열은 얼마냐면 당연히 열 에너지가 보존돼야 되니까 60만큼 나가. 그중 이 열기관의 열 효율은 네가 준 열 중에서 얼마만큼 일하는 데 썼냐 인 거죠. 그러니까 100 중에서 40만큼 일하는 데 썼기 때문에 이 열기관의 열 효율은 0.4예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 열 효율을 구하는 식이 Q1분의 Q1-Q2 해도 돼. 또는 이걸 계산해서 1-Q1분의 Q2 해도 된다고요. 이해돼? 이런 느낌.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문제를 너네는 60에서 61페이지까지 풀었어. 질문. 일단 60페이지, 61페이지에서 질문. 136번. 또요. 132, 136. 31. 이렇게 세 문제 질문하셨어요. 네. 이렇게 세 문제 하셨는데 그 중에서 31번 보시면 이상기체 0.2 몰에 여기서 다 화학하셨으니까 몰이라는 단어 알아들을 거고요. 자, 0.2몰을 서서히 가열하였더니 압력과 부피가 다음과 같았다. 자, A에서 B 상태로 변하는 동안 기체가 한 일은 얼마이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압력과 부피 그래프에서 한 일은 그 그래프 밑에 있는 면적 구하는 거야 라고 했는데 이 중에서 질문한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면적 구하는 거야 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요만큼의 면적을 구하면 되거든, 형이나? 근데 여기에서 A가 1이 아니고요. 거기 가로친 거 보이세요? 얘는 실제로는 1 곱하기 10의 5승 파스칼이래. 되겠어?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숫자는 1이 아니고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고 여기 있는 숫자는 3이 아니고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으로 봐야 돼. 이런 얘기야. 지수까지 계산해. 그래서 밑에 있는 넓이는요. 그래서 1 곱하기 10의 5승에다가 요만큼이니까 얘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10의 2승이에요. 그래서 200줄만큼의 일을 했어요. 이런 얘기야. 알겠어?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이해됐어? 네. 자, 그래서 그 안에 지수가 있는 것들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2번 질문하셨으니까 처음에 압력이 3, 부피가 4인 이상 기체가 그림과 같이 팽창해서 압력이 6, 부피가 4인 상태가 되었다. 이때 기체가 한 일이 얼마냐? 자, 이 문제와 똑같은 문제가 32번 문제죠. 31, 32 다 일과 관련된 거예요. 그 일은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생겼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압력과 부피 그래프에서 밑에 있는 면적 구하는 거야. 그 면적이 사각형이면 사각형 넓이. 됐어. 이런 식으로 사다리꼴 면적이면 사다리꼴 면적 구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얘는 여기 숫자가 3, 여기가 6, 그리고 여기가 4하고 8이야.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사다리꼴 요만큼의 면적 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이 사다리꼴 넓이 구하기 싫어서 등가속도에서 배운 것처럼 가운데로 잘라가지고 요 사각형 넓이 구할게. 그래도 이 새끼하고 이 새끼 똑같을 거니까 면적이 변화가 없거든요. 됐죠? 네. 자, 3하고 6을 넣어서 반띵하면 이거는 얼마냐면 4.5점. 됐어? 네. 그래서 4.5 곱하기 4 하시면 얼마입니까? 8 나오죠. 되겠어? 이게 아니에요. 전 이렇게 구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도 사다리꼴 넓이 구하셔도 되고요. 저처럼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6번 보시면 일정량의 이상기체의 압력과 부피 그래프 다 똑같죠? 압력 부피 그래프를 계속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때 A 상태에서 B 상태로 변했습니다. A에서 B로 가는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량을 주겠다. 600. 자, 그때 외부에서 기체에 전달한 열량의 크기는 얼마이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그거 잘 보시면요. 얘는 압력과 부피 그래프에서 우리가 그동안 봤던 두 개랑 차이점이 뭐냐면요. 얘는 부피 변화가 없다는 거죠. 부피 변화가 없으면 Q는 델타 U 플러스 W에서 밑에 면적이 없잖아. 한 일이 없다는 뜻이야. 한 일이 없잖아. 그러면 얘는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과 출입한 열량이 무조건 같아야 돼요. 그죠? 근데 그랬을 때 얘 뭐라고 줬냐면요. 자, A에서 B로 가는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량이 흡수했다 열량 얼마? 600을. 그러면 흡수한 모든 열량은 기체의 내부 에너지를 증가시키는데 다 썼다라는 얘기죠. 그래야 한 일이 없는 거예요. 되겠어? 그래서 기체에 전달한 열량의 크기도 똑같이 600이야 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연력학 보시면 지금 질문한 모든 문제가 압력 부피 그래프를 푸는 거예요. 그래프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62페이지는 연력학이고 63페이지는 열의 이동에 대한 일입니다. 전도, 대류, 복사. 그죠? 62, 63페이지에서 질문. 45. 다른 사람 질문 없어요. 45번 할까요? 자, 45번 보시면 50도의 물 9kg이 9kg에 영하 10도의 얼음 1kg을 넣으면 이거 별표 지금 현재 과거 언니 오빠들한테 맨날 이 문제 주고 있어요. 우리는 중학교에서는 열평형이 될 때요. 단순한 개념의 열평형 밖에 안 봐요. 찬물과 뜨거운 물이 있어. 찬물의 온도는 80도고 뜨거운 물의 온도는 20도야. 그래서 열평형이 되는 온도는 얼마야? 그래서 이거 계산하는 거 나왔단 말이야. 그치? 근데 이건 이제 중학교의 전형적인 얘기고요. 여기에 있는 이 심화 과정은 특목고나 이제 고등학교에서 지향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한 놈은 50도의 뜨거운 물이에요. 50도의 뜨거운 물이 있는데 이게 무려 9kg 있다는 거고요. 한 놈은 영하 10도의 얼음이 있어요.
그 얼음이 얼마이냐면 1kg 있어. 상태가 달라. 한 놈은 액체고 한 놈은 고체야. 이 얘기야. 그랬을 때 얘네들의 비열과 그 다음에 잔열 줄게. 열평형이 되는 온도 얼마야? 라고 하는 걸 준단 말이야. 그러면 이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뜨거운 물은 열을 잃어. 그래서 얘가 50도에서 온도는 낮아질 건데 찬물이 아니고 얼음이야. 영하 10도의 얼음이야. 그러면 영하 10도의 얼음은 온도가 0도까지 올라갔다가 얼음이 녹아서 다 물이 돼서 열평형이 되는 온도까지 이렇게 가겠지. 근데 조건이 있어. 선생님, 열평형이 얘가 다 녹아서 물일 때 열평형이 돼요? 아니면 됐어. 네. 다 녹은 상태로 열평형이 멈춰요? 아니면 녹다가 멈춰요? 뭐 이런 거잖아. 경우의 수가 1번일 수도 있고 2번일 수도 있고 3번일 수도 있어. 이 셋 중에 하나에서 열평형이 될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 네. 그러면 어떤 상태에서 열평형이 되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 물이요. 만약에 얼음이 중간에 멈추거나 다 녹거나 뭐 이럴 수 있잖아. 그러면 물이 0도로 내려올 때까지 줄 수 있는 열이 얼마인가 보자. 얘가 0도까지 온도가 내려오는 동안 줄 수 있는 열이 얼마인지 볼게요. 자, 물을 보시면 물은 CM 델타 T니까 물의 비율은 1이고요. 질량은 9kg이에요. 얘가 온도가 만약에 50도 다 내려와 0도가 된다면 이때 줄 수 있는 열량은 450kcal의 열량을 줄 수 있단 말이야. 되겠어? 자, 근데 얼음은 일단은 0도가 될 때까지 온도가 올라가야 되고 이 얼음이 다 녹을 때까지 필요한 열이 얼마인지 보자. 여기까지 보자. 됐어? 자, 얼음의 입장에서는 일단은 마이너스 10도에서 0도가 될 때까지 얼마만큼의 열량이 필요한지 볼게. 이것도 C양탁으로 계산하면 되는데 얼음의 비열이 얼마라고 줬냐면 얼음의 비열은 0.5예요. 1이 아니에요. 0.5 곱하기 얼음의 질량 1kg이에요. 그리고 온도 변화 10도입니다. 그러니까 0도까지 일단 올라가려면 5kcal의 열량이 필요해. 5 정도는 줄 수 있네. 이게 450 가지고 있으니까. 그쵸? 그리고 이 얼음이 다 녹을 때까지 융해될 때까지 얼마 필요해? 이거거든요. 거기 융해열 줬죠. 융해열 보시면 얘는 융해열이 얼마냐면 1kg을 다 녹일 때까지 필요한 열량이 80이랍니다. 80. 그러면 얘는 또 다 녹일 때까지 80이 필요한데 정확하게 1kg이니까 그만큼의 열량을 주면 되겠구나. 그래서요. 0도까지 온도를 높이고 다 녹일 때까지 얼음이 필요한 열량은 요거 두 개 합한 85야. 일단 85가 필요해. 물은 85 줄 수 있어. 450까지 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얼음을 다 녹이는 거 맞구나. 그리고 나서 온도가 올라가겠구나. 되겠어?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열평형이 되겠구나. 얘는 첫 번째 케이스지. 이거 아니구나. 되겠어? 이 얘기야. 그래서 어떤 케이스인지 먼저 판단해야 돼요. 그러면 이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열평이 되는 온도가 얼마인지를 보시면 물이 잃은 열량이 얼마냐면 얘는 됐어? 이 온도까지 아까 여기까지 다 내려오면 450 줄 수 있지만 중간에서 멈출 거잖아요. 1 곱하기 9 곱하기 온도 50 마이너스 T. 그리고 얼음이 필요한 열은 일단은 온도 올라갈 때까지 요때 5 필요하고 다 녹을 때 80 필요하니까 여기까지 85는 써야 돼. 85 쓰고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동안 나머지 열을 써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나머지 열은요. 이때는 물로 바뀌었으니까 비열 1. 그리고 질량이 몇 킬로그램이지? 1kg. 그리고 온도 변화는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 빼면 되니까 T 빼기 0 이거잖아요. 그랬을 때 얘가 흡수한 열량과 얘가 준 열량은 같아야 돼. 이런 얘기거든요.
65. 그래서 36.5도에서 10배하면 돼요. 이런 얘기. 그렇죠? 복잡하죠? 145번 좋은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꼭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오시면 마지막 64, 65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상태 변화 되죠? 할 때 장열, 그 다음에 비열 보는 연습, 열평형 보는 연습 이겁니다. 자, 64에서 65 질문. 돼? 여기 질문 없어? 괜찮아? 오케이. 이런 얘기예요. 애니. 자, 그래서 중학교 때 배웠던 열의 개념에다가 열역학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때 배웠던 열이라는 개념에서 심화된 문제들이 나오는 게 고등학교 내용이야. 알겠어? 아예 안 배웠던 내용이 나오진 않고요. 열 파트는 중학교 1, 2학년 때 배웠던 개념에 더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 정도의 내용들. 자,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문제를 살짝 그래서 네, 문제를 풀어보려고요. 할 수 있는 만큼만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문제는 쉽고 어떤 문제는 어려운 거 아시죠?